퇴직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오랜 지인의 결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달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축의금이며 교통비가 은근히 부담스럽고, 하루 종일 낯선 자리에서 서 있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꼭 가야 할 자리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여겼던 경조사 자리가 은퇴 후에는 왠지 더 망설여지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여기저기 날아오는 경조사 소식에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연간 경조사비로 140만 원을 쓰고 있으며 결혼식에 11.2회, 장례식에 5.1회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조사비만 없어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은퇴 4년차 A씨분이 보낸 사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만난 친구가 자신의 딸 아이 결혼식을 치르고 핸드폰에서 결혼식에 오지 않은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하나둘 지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동안 써오던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새 번호로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는 친구들의 행위가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정년 퇴임하고 얼마 전 아들 결혼을 치르면서 비로소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밥 한 번 먹자고 줄을 서더니 퇴임하고 아들 장가를 보내자 식장 안은 썰렁했습니다. 그동안 지인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늘 느낀 점은 결혼식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목적이 온통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거두는 데 있지 않나 싶어 입맛이 씁쓸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에 가면 혼주와 먼저 눈도장을 찍고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예식 참석은 거의 생략한 채 축의금 내고 식사만 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주말이나 주일 예식 또한 하객들에게 또 다른 민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것이 아직은 감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주인 제가 지인들을 결혼식에 초청한 까닭은 축의금도 축의금이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격조해 보지 못한 얼굴들을 이번 기회에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핑계 삼아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조사를 치르는 입장과 손님으로 참여하는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손님으로 가는 경우에는 돈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경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보니 금액보다는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훨씬 귀했습니다. 그런데 꼭 와줄 것으로 믿고 기대했던 지인이 끝내 결혼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애써 위로하면서도 괜히 연락했나 싶은 후회와 함께 서운함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동안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해왔었는데 착각이었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지난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액수부터 생각하고 경조사비만 보내면 도리는 다 했다고 생색냈던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가까운 몇 사람이 증인이 되고 가족 단위의 작고 조촐한 그런 결혼식으로 결혼 문화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품앗이란 의미로 이해되는 축의금 역시 결혼 축하 의미로 낸 것이므로 그것으로 끝나야 옳지 않을까요? 구워준 돈처럼 되돌려 받고자 기를 쓰는 것 또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저 역시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오지 않는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더는 여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인연이든 먼 인연이든 한 번 맺은 인연은 모두 소중하고 귀한 법인데 만나면 헤어진다라는 회자 정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경조사에 대한 고민이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정승 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역 때도 그렇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경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왕창 줄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부조를 하는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축하해주고 위로를 해주기에 앞서 여러 경우에 수를 따지며 번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얼굴을 비출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얼굴을 비춘다면 얼마를 하고 과연 그 돈의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등등 경조비는 대개 관계의 경중으로 결정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빤한 수입으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조 부담이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직장인보다 경조사비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한 번에 내는 평균 축의금이 7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며칠 전 중국의 인민일보는 한국의 유별난 경조사비 문화를 두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경조사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후일을 위한 투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혼주나 상주의 사회적 관계를 가늠하는 분위기도 경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조기 퇴직, 늦은 결혼 풍조 등의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면서 경조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 전후입니다. 그에 반해 자녀의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퇴직 후 자녀가 결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명 연장 또한 부의금 부담을 은퇴 후 시점으로 몰리게 만듭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친구나 친지의 부모도 사정이 비슷하니 은퇴 후 부의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행사 때 이웃이나 친척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보태 일을 잘 치르도록 돕고 자신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품앗이 풍습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품앗이 풍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현금 박치기, 눈 도장 찍기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조사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수많은 이웃과 친구, 친척들이 있어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조에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해야 합니다. 부조는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사의 하나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조사 부조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록을 보면서 정을 보낸 모두에게 감사하는 고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의 아니게 뜻을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물부조보다 말부조가, 말부조보다 몸부조가 더 뜻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 축하해주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상 일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의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 밀렸던 혼사 소식이 물밀듯이 날아옵니다. 여기저기 날아오는 경조사 소식에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연간 경조사비로 140만 원을 쓰고 있으며 결혼식에 11.2회, 장례식에 5.1회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조사비만 없어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은퇴 4년차 A씨 분이 보낸 사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만난 친구가 자신의 딸 아이 결혼식을 치르고 핸드폰에서 결혼식에 오지 않은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하나둘 지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동안 써 오던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새 번호로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는 친구들의 행위가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정년 퇴임하고 얼마 전 아들 결혼을 치르면서 비로소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밥 한 번 먹자고 줄을 서더니 퇴임하고 아들 장가를 보내자 식장 안은 썰렁했습니다. 그동안 지인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늘 느낀 점은 결혼식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목적이 온통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거두는 데 있지 않나 싶어 입맛이 씁쓸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에 가면 혼주와 먼저 눈도장을 찍고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예식 참석은 거의 생략한 채 축의금 내고 식사만 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주말이나 주일 예식 또한 하객들에게 또 다른 민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것이 아직은 감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주인 제가 지인들을 결혼식에 초청한 까닭은 축의금도 축의금이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격조해 보지 못한 얼굴들을 이번 기회에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핑계 삼아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조사를 치르는 입장과 손님으로 참여하는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손님으로 가는 경우에는 돈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경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보니 금액보다는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훨씬 귀했습니다. 그런데 꼭 와줄 것으로 믿고 기대했던 지인이 끝내 결혼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애써 위로하면서도 괜히 연락했나 싶은 후회와 함께 서운함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동안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었는데 착각이었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지난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액수부터 생각하고 경조사비만 보내면 도리는 다 했다고 생색냈던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가까운 몇 사람이 증인이 되고 가족 단위의 작고 조촐한 그런 결혼식으로 결혼 문화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품앗이란 의미로 이해되는 축의금 역시 결혼 축하 의미로 낸 것이므로 그것으로 끝나야 옳지 않을까요? 구워준 돈처럼 되돌려 받고자 기를 쓰는 것 또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저 역시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오지 않는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더는 여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인연이든 먼 인연이든 한번 맺은 인연은 모두 소중하고 귀한 법인데 만나면 헤어진다라는 회자 정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경조사에 대한 고민이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정승 집 문지방이 달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역 때도 그렇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경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왕창 줄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부조를 하는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축하해주고 위로를 해주기에 앞서 여러 경우에 수를 따지며 번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얼굴을 비출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얼굴을 비춘다면 얼마를 하고 과연 그 돈의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등등 경조비는 대개 관계의 경중으로 결정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빤한 수입으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조 부담이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직장인보다 경조사비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한 번에 내는 평균 축의금이 7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며칠 전 중국의 인민일보는 한국의 유별난 경조사비 문화를 두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경조사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후일을 위한 투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혼주나 상주의 사회적 관계를 가늠하는 분위기도 경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조기 퇴직, 늦은 결혼 풍조 등의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면서 경조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 전후입니다. 그에 반해 자녀의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퇴직 후 자녀가 결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명 연장 또한 부의금 부담을 은퇴 후 시점으로 몰리게 만듭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친구나 친지의 부모도 사정이 비슷하니 은퇴 후 부의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행사 때 이웃이나 친척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보태 일을 잘 치르도록 돕고 자신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품앗이 풍습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품앗이 풍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현금 박치기, 눈 도장 찍기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조사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수많은 이웃과 친구, 친척들이 있어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조에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해야 합니다. 부조는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사의 하나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조사 부조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록을 보면서 정을 보낸 모두에게 감사하는 고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의 아니게 뜻을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물부조보다 말부조가, 말부조보다 몸부조가 더 뜻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 축하해주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상 일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의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